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학 기출문제 풀이를 해드리려고 제가 또 나타났습니다. 2018년 지방직 9급 시험 문제 해설 강의를 할 텐데요. 문제 어떻게 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좀 상당히 좀 지엽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돼가지고 조금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인식하실 이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학 문제는 항상 보편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반복되고 그 다음에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한두 문제 정도가 세부적인 내용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더 나오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이제 난이도를 높게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철저히 공부하신 분들이 고득점을 맞지 않았을까 판단이 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시험을 보셨던 분들도 다시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있다면 이 내용을 다시 복기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처음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 한다면 요런 문제 유형도 가능한 거구나, 이렇게 세밀한 부분들도 파고 들어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감을 올리는 시간으로 이번 시간을 삼아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제를 많이 틀리는 것은 어쩌면은 합격을 위한 예방접종을 맞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틀렸다 뭐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지금은 준비 과정에서 이 강의를 보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요거 틀렸던 것들을 내가 바로 잡아서 이제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틀리고 실전에서 안 틀리면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강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번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행정이론의 패러다임과 추구하는 가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행정이론의 패러다임이다 그러면 자 이제 행정관리론이 있는데 그 전에 우리 이제 전통적인 어떤 관료제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예, 관료 조직이 있었고 관료 조직, 관료제 조직이라고 쓸까요? 관료제형 조직, 전통적 관료제 하에 조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행정학에서 행정관리론이 등장하는 거죠. 그죠? 행정관리론. 물론 행정관리론은 관료제 조직의 어떤 흐름, 기존의 유럽에서의 행정 조직의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또 그대로 이어받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행정관리론 밑에 우리 이제 통치기능론이 있었죠. 통치기능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행정행태론이 있었을 거예요. 행정행태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발전행정론 같은 게 있습니다. 발전행정론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신행정론이 있죠. 신행정론이 있었고 그리고 NPM 신공공관리론과 그리고 뉴 거버넌스 시대가 있습니다. 신국정관리론 이렇게 좀 연결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오는데 다시 한번요. 미국은 관료제가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었고 유럽 쪽에 특히 독일 쪽에서 기존 관료제 조직이 있었던 거고 요거를 행정관리론이 차용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시면 행정관리론에서는 어때요? 행정관리론에서는 이제 행정가치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 이제 여기에 따른 행정가치들이 있는데 이 행정가치를 들여다보면 행정관리론에서는 효율성이에요. 효율성이다. 다른 말로 능률성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도 기계적인 즉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율성, 능률성 이런 것에 닮아 있었고요. 통치 기능론이다 그랬을 때는요. 국가가 나서 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금 현실의 작금의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될 측면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성 같은 거 있잖아요. 효과성 같은 거라든가 혹은요. 또 여기다가 효율성을 말하는데 사회적 능률성 같은 거를 얘기하기도 해요. 사회적 능률성 같은 거 대표적으로 좀 꼽기도 하고요. 요거를 써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행정행태론이다 그랬을 때에는요. 합리성 같은 거
합리성, 적절한 수단, 행정이 어떤 집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절한 수단을 채택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는 거였고, 발전행정론이야말로 국가가 제시한 목표, 이것을 얼마나 달성했는가 이렇게 보는 거니까 여기서가 이제 효과성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신행정론이다 그랬을 때는 여기서 이제 형평성을 많이 강조하죠. 형평성이라는 가치를 달성하는데 행정이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봤고요. 신공공관리론이다 그랬을 때는 다시 여기에서 또 효율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효율성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신국정관리론은 거버넌스, 뉴 거버넌스를 말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민주성 같은 거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가지고 우리 이제 답을 구해봤을 때요. 행정관리론, 절약과 능률성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신행정론, 형평성과 탈규제다 그랬네요. 그죠? 형평성과 탈규제. 이 신행정론은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탈규제가 아니라 규제를 통해서 형평성을 더 끌어올려야 된다. 이렇게 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론은 민주성보다는 효율성, 능률성 쪽으로 다시 가야 되니까 틀렸고, 뉴 거버넌스론에서는 효율성 대신에 민주성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들을 바로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문제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구조적 상황 이론, 상황과 조직 특성 간의 적합 여부가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한다. 자, 구조적 상황이라고 했으니까요. 조직의 특성과 그 다음에 거기에 맞닥뜨린 상황, 이것의 관련성, 이거를 보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적합하게 나타나느냐가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전략적 선택 이론 그랬는데요. 상황이 구조를 결정하기보다는 관리자의 전략적 선택,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이론이었습니다. 자원 의존 이론은 조직의 안정과 생존을 위해서 조직의 주도적, 능동적 행동을 중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전략적 선택 이론이나 자원 의존 이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또 이게 환경과 그 다음에 우리 조직의 관련성을 연결해서 봤을 때 이것이 결정론의 시각이라기보다는 임의론의 시각에 가까운 거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환경적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에 해당됐었기 때문에요. 이 자원의존 이론, 전략선택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관리자의 상황 판단이라든가 아니면은 조직의 주도적, 능동적 행동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대리인 이론입니다. 주인 대리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리인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한다 그랬는데, 대리인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하면 기존의 대리인 이론이 지적하는 바 있죠. 대리인이 자기가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으면서 주인들을 어떻게 보면 좀 속여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약속된 바를 지키지 않는 모럴 해저드 같은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반복되다 보면은 역선택의 문제도 빠지게 되는데,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대리인의 이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지,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하면 대리인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3번 문제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선택 이론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그죠? 뷰캐년이라든가 털럭 같은 사람들을 봤었고, 그다음에 오스트롬 부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다운스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또 이 어떤 선택과 관련해서 표 계산 이렇게 해보면은 이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공공선택 이론에서 다뤄진 거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불가능성 정리 같은 거 있었죠? 에로의 불가능성 정리. 그런 것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텐데, 자, 이제 1번 사회의 비시장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경제학적 방식으로 연구한다. 이게 공공선택 이론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버지니아파죠? 버지니아파. 저 뷰캐년이나 털럭 같은 사람들이 경제학을 연구하면서
어떤 그 경제학적인 방식을 사회의 비시장적 영역에다 끌어댄 겁니다. 끌어댄 거다. 이렇게 해서 1번을 보시면 되겠고요.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제도 마련으로 민주행정의 구현에도 의의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오스트롬 부부의 민주행정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 예, 요거를 우리가 또 핵심적으로 봤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공공재 공급 방식의 도입을 강조한다. 전통적 관료제가 갖고 있는 비경쟁적인 흐름 같은 것들이 이 시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체할 공공재 공급 방식의 도입을 강조하는 거였고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실 적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그랬는데, 이게 경제학 이론이라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경제학적 방식이다 보니까 경제학의 전제 조건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경제학이 갖고 있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것이 갖고 있는 전제하고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 두 가지. 첫 번째가 말이에요, 합리적 경제인.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합리적 경제인과 또 하나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완전 경쟁 시장. 이런 게 전제가 되는데,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끌고 내려와 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끌고 내려와 보면, 자,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 그랬잖아요. 요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이런 전제 조건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비현실적이다. 합리적 경쟁이라는 것도 이게 완결되기가 어렵고,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도 가정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4번이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실 적합성이 낮다. 이런 이제 비판이 있다는 점, 그렇게까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실까요? 4번 문제. 자, 4번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제도가 뭐냐 그랬는데요.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총체주의 방식의 예산제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총체주의 방식이다 라고도 이제 하고, 이게 이제 합리주의 모형인 거죠. 그죠? 점증주의 말고 이제 합리주의 예산 모형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우리 보면은요, 그 계획 예산제도가 있고요. 계획 예산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연기준 예산제도 같은 게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예산제도하고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점증주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빠지고, 이제 나머지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것이고요. 조직 구성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권화된 관리체계다 그랬죠. 자, 여기 조직 구성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이게요, 보텀업 방식이죠. 그죠? 보텀업 방식이 됩니다. 보텀업 방식이 되기 때문에 상향식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상향식이다 그랬을 때는요, 계획예산제도가 또 빠져야 돼요. 상향식이다 그랬을 때는. 왜냐면은 계획예산제도는 하향식 방식입니다. 예, 정책 의사 결정자, 가장 높은 고위 결정자가 결정을 해서 그거를 내려보내는 방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만 이 연기준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의 비용, 노력 이런 것들이 좀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볼까요?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라고 했습니다.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요. 자, 요거 보시면은요, 총액배분을 하는 거고요, 편성의 자율성을 좀 확보해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전략기획과 분권 확대를 예산 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맞는 얘기가 되고요. 각 중앙부처는 소관정책과 우선순위에 맞게 연도별 재정 규모, 분야별, 부문별 지출 한도를 제시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각 중앙부처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요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요, 재정의 전체 규모, 지출 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높은 단위에서 일단은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왜냐하면 총액 배분 자율편성 제도가 탑다운 방식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또 탑다운 방식이에요. 탑다운 방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위에서 결정해서 어느 정도 틀을 잡아서 내려보내고 세부적인 내용에서의 자율성을 우리가 이제 존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 점에서 답을 2번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지출 한도가 사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 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고요.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 통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4대 재정개혁의 한 가지로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도입을 했고요. 요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머스그레이브의 정부 재정 기능의 기본 원칙 그랬습니다. 자, 이게 경제적 측면에서 이제 정부 재정 기능 어떤 것들이냐 이거를 보면은 크게 머스그레이브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가 이제 소득 재분배 기능,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이제 자원 배분 기능이 있죠. 자원 배분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경제 안정화 기능이 있는 거죠. 경제 안정화에 기여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1번 시장 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 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랬을 때는 자원 배분 기능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세입 면에서는 차별 과세를 하고 세출 면에서는 사회보장적 지출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한다. 그랬네요. 그죠? 세입 면에서는 차별 과세를 하고 세출 면에서 사회보장적 지출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세입 면에서 차별 과세를 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소득 재분배랑 관련이 있는 거겠죠. 세입할 때는 무슨 원칙을 따라요? 여기서는 차별 과세를 하니까 여기서는 능력 원칙을 따르는 거죠. 능력 원칙을 따른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응능주의다 라고 하는 거죠. 응능주의. 상대적인 개념이요. 수혜의 원칙이에요. 수혜의 원칙. 수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 그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만큼 자기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세금을 거둘 때는 그것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익주의 말고 응능주의 여기서는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세출 면에서는 사회보장적 지출을 한다. 그래서 소외계층을 보호한다. 소득재분배였습니다. 고용, 물가 등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을 안정적으로 조절한다. 그렇게 하면 경제 안정화 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4번 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료를 통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요것은 이 머스그레이브의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재정 기능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그죠? 네. 자, 재정의 3대 기능, 경제적 기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로 가보시죠.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소속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런 거 아주 간단한 문제네요. 법제처, 국무총리 그랬습니다. 처니까요. 처는 총리실 밑에 있는 게 맞죠, 그죠? 자, 우리 구조를 보면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있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격가지들을 좀 봤는데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게 뭐 자문기구도 있을 수 있고요. 자문기구나 혹은 또 위원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국정원이라든가 국정원, 감사원 이런 게 들어갔어요. 감사원 이런 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 밑에 쭉 내려가면 각 부가 있는 거고 여기에는 장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요 산하, 국무총리 산하에 뭐가 있냐 그랬을 때 각종 뭐 위원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위원회도 있고 처가 있는 거죠. 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법제처,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게 맞습니다. 국가정보원, 대통령 산하 맞고요. 그 다음에 부 밑에 또 청이 있죠. 청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소방청이다 그랬을 때는 행안부 장관 산하가 맞습니다. 자, 하지만 특허청이 기획재정부 장관 산하가 아니에요. 우리 이것은요. 우리 그 산업통상부 있잖아요. 그 산하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밑으로 넣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4번을 답으로 이렇게 찾아가시고요.
자,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이 있습니다. 자, 윌슨의 규제 정치 유형과 예시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대고기 이익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다 그랬죠. 이것은 뭐에 따라 나눈 겁니까? 이 규제 정치 유형을 나눌 때 우리 2x2 모형으로 나눴잖아요. 2x2 모형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여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비용 부담자다라고 하고 비용 부담자가 집중되어 있냐 분산되어 있냐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정책에 따른 수혜자가 있을 때 수혜자가 집중되냐 분산되어 있냐 뭐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죠? 전부 다 분산되어 있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전부 다 분산되어 있으면 대중정치 모형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전부 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이제 이익 집단 정치가 되는 거죠. 비용 부담자가 집중되어 있을 때, 그죠? 비용 부담자가 집중되어 있고 수혜자가 분산되어 있을 때는 기업가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수혜자가 집중되어 있고 비용 부담자가 분산되어 있을 때는 그때는 고객 정치다.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농산물에 대한 최저 가격을 규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것은 이제 이 정책을 했을 때 수혜자가 집중되죠. 농민들로 집중이 됩니다. 근데 비용 부담자는 전체 국민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산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고객 정치 모형이 맞는 거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익 집단 정치가 있습니다. 신문, 방송, 출판물의 윤리 규제 그랬습니다. 예, 신문, 방송, 출판물의 윤리 규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있잖아요. 수혜자는 어떻게 됩니까? 수혜자가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좀 이제 분산된단 말이에요. 수혜자가 분산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에 윤리 규제를 지켰을 때 전 국민에게 그 수혜가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문, 방송, 출판물이라고 하면 이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규제가. 그렇지 않나요? 비용 부담자도 분산되는 측면이 있다. 특정한 사람들만 비용 부담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뭐 신문의 자유, 방송의 자유 이렇게 말하는 게 언론의 자유 아니에요. 언론 출판물에 대한 윤리 규제란다면 전체적으로 다 해당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정치 모형이 좀 더 어울리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겠습니다. 낙태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식품에 대한 위생 규제를 하면은 이거는 식품을 생산하는 이쪽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집중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혜자가 또 어떻게 돼요? 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가 정치가 맞는 거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자, 9번으로 이제 넘어가 봅니다.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석 및 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요. 규제 영향 분석 그랬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를 신설 강화할 때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해야 될 비용과 편익도 비교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영향 분석에 대한 얘기는 일단 맞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방 공기업 평가가 있습니다. 지방 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원칙적으로 이것은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원칙적으로 실시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니은은 이게 뒤집어져 있어요. 그 사실 알고 가셔야 되고요. 정부 업무평가 그랬는데요.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상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서 필요시 정부 업무평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맞는 얘기죠? 네,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환경영향평가 그랬을 때 2003년 환경영향평가법에 처음으로 근거가 명시된 후 발전해왔다. 저 연도를 알아라고 하니 얼마나 이게 황당무계한 일입니까? 많은 환경영향평가의 역사가 이렇게 짧을 수는 없죠. 그죠? 그런 느낌으로 문제를 좀 접근하셔야 돼요. 저거를 어떻게 맞추라는 건지 정말 좀 의아합니다. 의아한데 이건 1977년이에요. 1977년부터였기 때문에 틀린 얘기로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지나가 볼까요? 자, 범원입니다. 법원의 적응적 집행 그랬습니다. 예, 법원의 적응적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 그랬는데요.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얘기했냐면 법원은 이 집행과 관련해 집행 이론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시적 집행과 미시적 집행을 얘기했어요.
거시적 집행과 그 다음에 미시적 집행 이론을 얘기했죠. 미시적 집행 이론. 이런 걸 제시한 겁니다. 거시적 집행과 미시적 집행 이론을 제시했다. 그런 것이고요. 1번 미시 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 조직 사이의 상호 적응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상호 적응이에요. 이거를 강조했거든요. 상호 적응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맞아요. 상호 적응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거시적 집행 구조가 동원,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의 3단계로 구분된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요. 일단은요. 행정과 채택 요게 있어요. 행정 여기서는 행정 그다음이 채택이고요. 그다음이 미시적 집행입니다. 미시 집행. 미시 집행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가 이제 기술적 타당성 이렇게 이제 봐요. 기술적 타당성 이렇게 4단계로 봤다. 이렇게 해서 2번은 틀린 게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 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요거는요. 정책 결정, 행정이 앞단계잖아요. 정책이 결정되고 그것이 정책 결정된 것이 있잖아요. 구체적인 정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거. 이것을 행정이라 그럽니다. 정책이 결정됐으면 그걸 가지고 구체적 프로그램화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행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화된 정부 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 사업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채택 정도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어요. 채택 같은 경우가 정부 프로그램을 지방의 이제 로컬 프로젝트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틀려요. 행정이기보단 저건 채택이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채택은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환시킨다라고 했는데 정부가 있잖아요. 정부가 이제 그 채택한 사업, 지방정부가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그거를 실행사업으로 변환시켰다, 이렇게 한다면은 있잖아요. 요거를 앞에서 봤던 미시적 집행이라는 겁니다. 미시적 집행. 그러니까 지금 여기 채택에 대한 설명이 3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나와 있는 건 미시적 집행, 미시 집행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봐두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제가 적어드렸던 것이 바로 이제 4번째 단계 기술적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기술적 타당성이다 그랬을 때는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실행 사업이 됐잖아요. 지방 정부의 채택 사업을 실행 사업으로 변화시킨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제대로 정책 성과로 산출됐느냐 이거를 보는 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단계 기술적 타당성이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럼 설명 다 됐죠?